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HRD 센터장 박완신입니다. 오늘 제3기 민주정부가 나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패널 토론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당초 저희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로 일정이 되셨는데 지금 10시에 그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늦어지셔서 그 상황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계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이 부회장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황인환 서울자동차 정비업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이철순 한국제관공업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김대준 한국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한정관 중소기업 경연혁신협회 경연혁신연구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안병규 여성단체협회 부회장님은 조금 늦게 오시고요. 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토론자이신 최병길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상훈 중소기업청 판로국장님이십니다. 네, 손영아 경희대학교 미래융합 R&D 사업단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제가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이다기 보니까 중소기업 문제나 소상공인 진흥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을 사실은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뭐 관심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만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저러 이제 고민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들을 사실은 중소기업중앙이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마련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안내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져서 진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새 정부 들어오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몇 가지 업무 지침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위원회도 만드셨고 두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 일자리 추경해서 추경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국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도대체 우리 산업부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일자리 추경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올렸나 해가 좀 달라 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중소기업청 걸 한번 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내용이 실망스러운 것도 내용이 실망스러운 거지만 기존에 하던 이게 보면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일반 회계 중소기업 진흥 기금 소진 기금에다가 뭐 이러저러한 정책 자금들 좀 더 플러스 해주는 수준에서 이걸 일자리 추경이라고 만들어왔던 거 보면서 제가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도 하루 아침에 마인드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까지 저는 뭐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고민의 흔적이라도 좀 봤었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만들지만 최소한 추경을 편성해서 특히나 일자리 추경이라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관련 부처에서 좀 고민도 좀 하고 또 일자리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늘려볼까 고민했던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예산 지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정책 자금 더 얹어가겠다는 그 정도의 지침밖에 없었어요. 지금 방황이라고 해서 다 가져온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처들의 고민의 흔적이라는 게 아직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토론 자체가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좋은 영감도 주고 제가 볼 때는 요새 유행하는 얘기로 하면은 좀 창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진짜 창의적인 발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받으면서. 여기 뭐 대학생들 인천대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다들 뭐 방향은 이미 결정난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아주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누구든지 선망하는 일자리가 되면 일자리 문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아직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일자리 뭐 몇 개 더 만든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지속성을 갖기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저도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서 저도 좀 도움받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좀 도움받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큰 방향과 더불어서 좀 디테일하게 좋은 로드맵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훈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이 환경이 좋고 좋은 회사면은 아마 지금 청년 실업이 미스매칭 되는 것이 거의 해소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10인에서 한 20인 정도의 제조업 공장들은 대졸 사원을 구경을 못 해요. 아예 왔다 그냥 가요. 면접도 안 보고. 그런 실정인데 물론 이제 그 경제 구조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뭐 고시, 대기업 뭐 이렇게 몇 프로의 그 상위권만 쳐다보는 우리 이 문화가 큰 문제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구조를 어떻게 이걸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그 물꼬를 트는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기업 등 뭐 여러 기득권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 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기득권이고 상위권이고 턱이 있으면 이게 안 가도 되는데 턱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99%는 전부 다 실패자가 되고 그래서 취업 시장도 노동 시장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 사회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오실 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원 의원님은 금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압도적인 표차로다가 대신 보시고 유동수 의원님은 계양갑에 또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분 다 산업위원회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잘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여튼 충분한 토론 거쳐서 좀 뭔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밖에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혁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입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근로 환경이 좀 우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도 한번 해야 되든지 했는데 마침 스마트 공장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 공장과 연결해서 공장 근무 환경 혁신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원 의원님 그냥 인커리지 좀 해드리고 또 우리 조병길 부총장님도 오늘 뭐 토론자로 나오셔서 인사차 왔다가 축사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 과정에도 많은 유권자들한테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가 이미 좀 상실되지 않나. 저희 세대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대기업 한 서너 군데 합격 안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 세대가 저희한테 준 그 기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로 보면 0.1% 정도의 기업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또 대기업 내에서도 4대 그룹에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좀 깨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시혜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는 아까 우리 박성택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막 떠들지만 공부를 해보면 손에 전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가 손에 잡히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현실에 와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특히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들이 중소기업이 당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그 정책들이 반영돼서 중소기업이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에 좀 더 우리 이원 의원님과 같이 산업자원 통상위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새 정부가 나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노민선 연구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및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국내외 환경 변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된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정책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환경 변화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사를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고 한국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주요 글로벌한 기업들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조선건설, 해운 같은 대기업들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F에서 슈밥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 등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다. 또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200만 개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일자리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전에 마차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근데 마차가 과연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대체를 했고 4차 산업혁명의 큰 키워드는 융합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일자리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다. 다만 단순하고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지식융합 활용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급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최고점을 찍었고 2017년부터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이 인구가 이제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또 25세에서 49세를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 30%대였는데 이제는 70%대. 다만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독일이 30%, 미국의 47% 이렇게 진학률,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대 수준이다. 그런데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는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3.3%포인트, 일본에 비해서는 약 8.2%포인트 정도 고용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정책 대안으로서의 포용적 성장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무조건 인력이 유입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2010년대 이후에는 포용적 성장, 공유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서요. 이제는 아까 이훈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좀 봉착을 했다. 그리고 그게 제한적이고 최근 들어서 포용적 성장 관련해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나 고용이나 노동보수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하위권을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사회 글로벌 공통 이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격차 완화라는 관점에서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구직자분들도 오셨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오셨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셨고 대학 교수님들도 오셨는데요. 모두가 어찌 보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들의 시각입니다. 어찌 보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애국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창업을 해서 종업원 100명, 300명 정도까지 늘려가는 사장님들은 엄청난 경영상의 위기부터 해서 정말 드라마 몇 편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위기를 많이 겪으셨는데 그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하면서 야, 월급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요즘 그러기엔 대기업의 급여가 너무 많아져 버렸고요. 또 정부 지원 좀 받아서 나 진짜 사람 뽑고 싶은데 좀 비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 아, 진짜 가뜩이나 일할 사람은 없는데 키워놓은 인재들은 도대체 언제 퇴사할지를 모르겠다. 그 올해 이익도 진짜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없는데 직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갖고 계시고요. 또 이제 구직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중소기업에 다니면 어떤 면이 좋을까? 최소한의 생활은 과연 가능할까? 야, 중소기업 수가 300만 개가 넘는다는데 괜찮은 중소기업은 어디 있을까? 야, 진짜 대기업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대기업 생산직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데 중소기업 취업하면 왠지 루저가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이제 잡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취업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은 요즘 다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걸 작성해 본 건데 이게 사실은 좀 중소기업 취업에 갖고 있는 구직자들의 의문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내 자식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일단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진짜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자식 교육비용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내가 퇴직하기 전에 자식들 대학이라도 졸업했으면. 전에 아버님들의 로망은 내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만두시는 게 로망이셨는데 이제는 애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무하신 게 로망이래.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좀 빨리 그만두시기도 하고 현실이 변했는데 또 내 자식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들이 돈을 빨리 벌면 좋겠는데 중소기업 취업은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재직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우리는 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만큼 생산성도 키우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길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그대로인데 칼퇴나 시켜주면 좋겠어. 내가 받는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 혹사당하는 건 아닐까? 사장이 벤츠 타고 골프만 치러 다녀도 급여를 올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할 수도 없고 잘리지만 않으면 좋겠어.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사장님들의 시각도 와닿고 구직자나 학부모님들의 시각도 와닿고 재직자의 시각도 와닿고요. 또 최근 들어서 창업에 대해서 많습니다. 과밀 창업 이야기도 나오지만 창업 관련 이제 애비 창업자분들의 시각은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창업을 하면 열심히 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 같아. 괜찮은 사업 아이템인데 창업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는 있을까? 창업하다가 잘못되면 왠지 이혼당하고 폐가망신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창업하겠지만 그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높은 일자리 기여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 정도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CEO분들이 정말 애국자 같다는 생각도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상위 20개사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그룹사들 고용수가 지금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약 2만 명 정도가 3년 사이에 줄었어요. 여러분, 신규 고용보다 그만둔 사람이 2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이렇듯 대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년 고용 성장 지수 상위 100개 기업을 고용부에서 2015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52개가 중소기업이었다. 일단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2113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OECD 2위, OECD 바깥까지 포함한 코스타리카까지 해서 3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약 29.1%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취업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취업 경험이 없으면 더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취업을 경험하지 않은 실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니트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Not in employment, 회사 잡 없고, Not in education, 교육받지 않고, Not in training, 훈련받지 않고. 실업자하고 니트족의 공통점은 둘 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 근데 니트족은 구직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같은 경우는 구직 의사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해주기 쉬운데 얘네들은 구직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기가 어려운데 니트족의 비중이 국가별로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터라고 프리 아르바이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일단 일자리가 있으면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알바에서 돈을 벌면 그만두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이제 프리 아르바이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자발적인 프리터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의 80.5% 정도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력 채용이 어렵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 여러분 이제 E9, 뭐 E7 이렇게 있는데 비전문 인력, 제조 생산 인력으로 외국 인력을 많이 데려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인력이 2012년 말에 47만 9천 명이었는데 2016년 말에 54만 9천 명으로 늘어요. 근데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내국인을 뽑고 싶어 죽겠는데 내국인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일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외국인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언어 소통도 되지 않고 생산성도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요즘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스마트폰도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요, 사장님 입장에서. 근데 일단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직률, 대중소기업 간의 이직률 격차가 다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의 약 34.5% 정도는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취업을 해서 이직을 해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핵심 인력이 이직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 개사당 평균 매출 5.2억 원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력을 대체 인력을 양성하는 데 1인당 약 4,607만 원 정도의 양성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사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구직자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공대중벤이 요즘 굉장합니다. 일단 국가기관 1위, 공무원 2위, 대기업 3위, 중소기업 4위, 벤처기업.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 사이트 들어가서 저도 검색하면서 가져온 키워드인데요. 좀 슬펐던 게 유전, 유직, 무전, 무직이라는 거, 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업하기가 어렵다. 야, 다 경력직만 뽑고 경력직이 중요하다는데 그럼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돼? 창의력, 열정, 글로벌 인재 기업들이 강조하는데 근데 실제 내가 맡는 직무는 뭐야? 이게 사실은 제가 막 사이트 뒤져서 구직자분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본 거고요. 중소기업 인식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선되었다는 사람들이 약 57.5% 절반 이상이 과거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대요. 근데 아직까지 좋지 않다는 응답이 39.5%, 좋다는 응답이 12.5%, 약 3배 정도가 높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직자나 일반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떨까요?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이공계 대학생들은 특성화 졸업생의 재학생의 약 87%, 이공계 대학생의 68% 정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가 인문사회계보다 취업이 잘 되니까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인문사회계는 조금 더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식이 좋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지만 그러면 꼭 가고 싶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이 어디일까요? 중소기업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호하는 직장으로 비중이 높지는 않다. 국가기관이 줄고 공공기관이 다소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IMF 직전에는 77.3%였어요. 중소기업 급여가 대기업의 약 77.3%였는데 이게 62.9%로 줄었고요. 제조업만 가져가면 54.9%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영국, 캐나다를 놓고 보면 약 75%에서 80% 수준.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좋았던 IMF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거의 75에서 80%까지 됐는데 그게 많이 격차가 심화됐다. 물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중소기업이 급여를 적게 줘서라기보다는 대기업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부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일본 경제연구소의 사례를 놓고 보면 대기업 노조의 전투성, 그러면서 대기업의 급여가 초임 급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액급여, 매월 일정 급여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과급여가 있고 특별급여가 있는데 경영성과급 같은 특별급여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구직자나 재직자 관점에서는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입사 지원 시 애로사항 중에서 5가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90.9%가 자녀에게 학사 이상의 교육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플하지만 부모님들의 시각은 강력하다. 그리고 자녀 교육 소요 비용은 약 22년간 약 3.1억 원 정도 2012년 기준인데요. 지금은 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 소요 비용이 많다. 여러분 전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좀 은퇴를 늦게 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했는데 요즘은 애들을 늦게 낳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많이 처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부양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의 어떤 좀 돈을 빨리 벌었으면 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고요.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해서 부담이 된다고 응답을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연도별 창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생계형 창업 비중, 흔히 3대 과밀 창업 이야기하면서 PC방, 그 다음에 편의점, 치킨집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밀 창업이 많아지고 있고 부가가치에 기반한 기술에 기반한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생존율 또한 낮다. 3년간 생존하는 비율,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이 아직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일자리 창출 방향과 정책까지는 뭘까? 제가 이해관계자를 5개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중소기업 CEO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CEO만의 노력만이 필요하진 않다.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중소기업 노력도 분명히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구직자의 관점도 있겠지만은 노동계, 중소기업계 모두가 함께 조금씩 희생할 부분은 희생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노사정 3일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중요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대 정책과제로 가져온 것은 일단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나 다 고용보조금 다 좋지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한 2+1, 2명을 뽑았을 때 1명을 더 주겠다는 거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경제에서 보면 사중손실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피차 뽑을 인력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줘버리면 회사는 이러나 저러나 뽑은데 고용보조금을 주면 사실 정부 예산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명 정도 뽑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은 1명 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한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부분. 중소기업 취업할 때 여러분들 구직자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을 취업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하면 뭐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줄게. 지금 70% 감면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3년간 세금 면제해 줄게. 야 중소기업 다니면 5년 정도 지나면 니네 대학원 보내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강력한 사회적 시그널 이펙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용보조금 말고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지금 15년 기준 15.8조, 지금 약 17조 된다고 하는데 구직자나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에이전시들한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하고 구직자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또 여러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우수 인력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졸 취업자들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바로 알기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도 있고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계고 졸업생 뽑아서 군복무하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다시 데려오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인력을 다시 복직을 시키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좀 재고용했을 때 아니면 또 중소기업 고용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업들한테 조세 지원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들한테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중소기업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니 해도 창업인데요. 창업을 너무 일자리 정책만으로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들, 업력 3년 미만 기업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비용 부담이 많아요.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 중소기업이 R&D에 적극적인 경우 좀 세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세제 지원을 하면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 한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니까 세금 포인트처럼 해서 원천징수라든지 부가가치세에서 감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2.8회 정도 실패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실패하면 더 이상 재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성실 실패한 창업자에 대해서 제도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무엇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 대신에 구직자들에게 강력한 신호효과, 시그널 이펙트를 줄 필요가 있겠다. 니네들이 이제 중소기업 취업하면 좋은 점들이 늘어나고 정말 성장할 기회가 많아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희망사다리 장학금 같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 받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나중에 갚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학생들 입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직업계 졸업생이 중소기업 취업만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인력들이 병역 특례도 하고 군 기술병으로도 근무하고 해서 나중에 중소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얼마 전에 다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삼성이나 LG전자에 있는 고졸 직원들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애국자래요. 일본에 가서 정말 힘들게 기술
배워와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렇듯이 직업계고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바로 알기 노력 강화. 저는 좀 이번에 발표자를 주면서 놀랐는데 중소기업 인식계산 예산이 있는데 19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소기업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인식계산, 근데 이게 13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중소기업 인식바뀌어야 된다, 바로 알기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 자체는 100억도 안 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TV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특집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보다 알리려는 노력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산도 좀 더 많이 늘어나야겠다. 일단 최근 들어 굉장히 예산 대비 정부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면 훨씬 더 조금 더 과감한 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구직자들에게 왜 중소기업 안 가냐 이렇게만 하는 건 넌센스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나누거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급여를 올려줬을 때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일본이 그렇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2% 이상 늘렸을 때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을 10%였는데 22%로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급여를 늘릴 수 있게끔 중소기업들에게 과감하게 세제상에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또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재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퇴직공제제도라든지 연구원에 대해서 소득공제하는데 대부분 5년 이상 장기재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000원이 맞는지 얼마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인상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특히 여러분 여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조합에서 나오셨지만 이거를 왜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는 다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이 같이 강구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난리 났는데 국방부에서 16년 5월에 산업기능요원 제도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이거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군복무 인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인력, 우수 인력에 대한 안정적 활용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지원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직업계고의 비중,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이 지금 19%인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늘리는 방안도 지금 계속 진학률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문제, 또 중소기업 내국인 근로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25분에서 딱 지켰는데요.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나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해주신 노민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자와 패널 분들께서는 그 단상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미나 진행은 좌장이신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윤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이인재 교수입니다. 노민선 박사께서 중소기업연구원에 계시면서 중소기업 문제, 특히 인력 문제에 관해서 단연간 아주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어떤 액션 어젠다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는 정말 뭐 심각한 문제고 청년 실업률이 발표상으로는 엊그저께 본 게 11%가 넘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비경활 인구에 포함된 체감 실업률을 감안한다면 아마 20% 훨씬 넘을 겁니다. 이 고용절벽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 고용절벽 문제가 바로 이제 양극화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 그래서 아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고 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이은 의원님께서 또 중앙에 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60분입니다. 60분인데 이제 네 분의 토론자들한테 약간 10분 배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40분, 그다음 플로어에서 약간 20분 정도. 네, 루징 타임이 있기 때문에 각 토론자들께서는 약간 8분 내지 9분 정도로 좀 압축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특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기 아마 또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준비해 주셨다가 좀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께서도 많이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최병길 교수님, 그다음에 이승길 교수님, 이상훈 국장님, 손영아 단장님 순으로 발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소개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최병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네. 예, 먼저 오늘 그 세미나를 주최하신 이윤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단체 협의에 감사드리고요. 주제 발표해 주신 노민성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일자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총망라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보다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다 발표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은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들어갈 경우 다 아시는 겁니다. 첫째 임금이 적고 두 번째 직업 안정성도 상당히 작은 반면에 소위 셋째 의뢰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일자리는 많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현실 때문에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작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을이라는 현실과 인식이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의지 자체를 상실시키면서 아까 노 의원님께서도 발표했지만 소위 니트로주 저희 나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직에 대한 아주 강폭적인 선호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요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80학번인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학생들 그때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와서 일자리 좀 추천해달라고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 쉬면서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뭐 교수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천해 주시는 제가 그 갑이 아니라 완전히 을이 됐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자꾸 취업률 높이라고 그러는데 좀 누가 이렇게 그 지인들이 그 좀 일자리를 부탁해도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저한테. 이런 정도의 그 실정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아무리 나선다고 해도 같은 뭐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삼성, 뭐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새로운 중소기업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일자리 창출하면 위와 같은 그 일자리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자리는 뭐 늘어날지 모르지만 청년 실업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이게 뭐 마중물은 들 수 있겠지만 실업률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그 공무원이라든가 아까 그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이런 공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선호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한 오히려 이는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것만 그 자꾸 그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오히려 일자리 양극화를 갖다가 심화시키고 결국은 또 청년 실업률은 결코 줄이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교육 및 양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실업률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 저임금, 그 안정성, 그다음에 그 불평등, 소위 의리 등 그 불평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 나아가 그 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개선해서 일자리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노선민 의원님께서 제시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좀 느낀 건데 대학생 수를 좀 과감하게 감축하여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이를 위해서 우선 뭐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 그 선호하는 공무원들 공공 부분의 채용 시 한 30% 정도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게 뭐 할당하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서 이를 뭐 대기업까지 점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아까 그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9%에 이르고 이건 OECD 평균 42%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이라고 약간 반값 등록금 해서 그 이후 나온 국가장학금이 그 대학에 쓰이는 것이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에 이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OECD 수준이 그 대학생 수를 한 40% 정도까지 줄인다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장학금만 해도 한 2조 정도, 1조 내지 2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그 대학생들의 그 등록금 인하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할 경우는 지금 좀 제가 좀 과장하면 반값에 반값 등록금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 졸업자들도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30%를 배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역차별적인 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면서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어떤 창출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선, 차별성 해소, 뭐 한마디로 해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자꾸 일자리를 만든다 해서 뭐 한 10명 창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산업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중소기업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꼭 궁극적인 목표인 그 청년 실업률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청년 실업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드니까 종합적으로 민관민 어떤 합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대학 계약도 좀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 공무원 시험에 몰리니까 그 쿼터의 30% 이제 고등학교 학생한테 주는 것도 어떻게 되냐, 상당히 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제 우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신 이승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좀 시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실은 그 노동법 그리고 사회보장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 분야에서 뭐를 얘기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선 그 노민선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그 정책 지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발표 내용에서 약간의 좀 보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률의 취업률 중대, 그다음에 성과 공유를 통한 기업가 정신 확산, 그다음에 정책의 효율성, 지속성, 가능성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비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10대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킬 때 정말 정부가 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딱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아마 오늘 발표였기 때문에 향후 저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의 10대 정책 재원에서 뭐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가시적으로 좀 와닿게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규모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파급 효과가 돼서 실질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숫자적인 그런 것으로 하면은 좀 더 임팩트 있고 또 시간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보니까 그 과제 중에서 저랑 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중소 간 임금 격차 완화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법 개정 사항이면서 당장 우리가 목전에 와닿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의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과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대체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늘어나는 일들이 당장 이제 한 4년 사이에 한 7만 명 정도, 아니 55만 명 정도 규모로 돼 있는데 작년 겨울로는 이제 파견법 관련해서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쪽으로 업종을 늘리는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외국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단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더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재 이제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당장 이제 공공 일자리 부분 80만 개가 이게 신설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신설이 되는 거고 그게 물론 이제 5년 임기 내에 하는 거지만은 당장 금년 내에 한 13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나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관련해서 추경을 당장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뭐 경제가 요즘에 이제 수치상으로는 좋아서 한 10조 원 정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소기업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가시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게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 갑자기 인천공항 가셔갖고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넓은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단서는 있었는데 이제 공항에 계신 사장님께서 그냥
금년 내 하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날서부터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 법적으로 봐도 사실은 시장이 있는데 비정규직화가 다 정규직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고용로 바로 이어갈 거라고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같이 고민을 했을 텐데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인 과제가 됐던 중장기적인 과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쉽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가장 정책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매칭을 서로 시켜갖고 이거 이제 공약했으니까 좀 지켜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관련 입법들이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공약 부분하고는 좀 달리 가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제도적인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수로는 많은데 사실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가 노동법을 전공하지만은 생각 외로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규제가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해갖고 52시간 정도인데 지금 현장에서 52시간으로 중소기업이 그것을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관련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경영에 직격탄을 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중소기업의 독자적으로 경영은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협력사 입장에서 납품, 가격 이런 등등 관련해서 기일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제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연차적인 착륙을 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단축에 대한 대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맞물려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아마 임금 체계상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좀 직접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10,000원대로 단기간 내에 상승이 된다 그러면 그런 내에서 그 기업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산업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중소기업의 좀비기업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경영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선 노동법적인 제가 말씀드린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지만 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창출도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도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비로소 사실은 이제 가시화된 여러 정책 제안들이 중소기업과 잘 매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제안이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원천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시킨다든가 근로시간 같은 것을 단축시켰을 때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충적인 문제를 좀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신 그 중소기업청의 경영팔로 국장이신 이상훈 국장님 모시고 중소기업 전반에 관해서 특히 고용 전반에 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청의 이제 경영팔로 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의 이제 노민선 박사님이 제언해 주신 10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분 이제 저보다 먼저 이렇게 코멘트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신정부 이제 들어서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일자리 정부 이제 일자리 대통령을 이제 표방하고 뭐 지시사항 1호로 이제 일자리 이혼의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확산이 가장 큰 신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임을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일자리 이혼회도 아마 조만간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 일자리 추경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후속 과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대통령 이제 공약으로 일자리 관련된 공약의 이제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이제 이행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이제 고용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소기업 정책을 더더욱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더 가깝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도 이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매출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제 인력이 좀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뭐 수출이나 판로 이런 쪽에 이제 정책적인 연계성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이제 창업하는 이런 창업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이 선순환 이 생태계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 쪽에서도 뭔가 기존의 어떤 그 대출 중심의 어떤 관행을 이 출자 또는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뭐 바꿔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산 내지는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연대보증제 이런 것을 좀 폐지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공약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컨설팅 자금 이런 연계된 이런 패키지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중소기업 정책을 하여튼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몰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뭐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제가 이제 뭐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대구 경북 지방청장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현장에 계시는 기업인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자금이라든지 뭐 판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는 아니 뭐 기술은 스스로 해결을 할 테니까 적어도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렇게 돼야 사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단초인데 사람 구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업이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난이 굉장히 일단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최병길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줬지만은 일자리 뭐 창출도 줬지만은 일자리 양극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의 어떤 그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을 초점을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민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에도 이제 중소기업에는 취직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공계 대학생이 한 32%나 이렇게 달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80.5%가 필요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론적으로 인력 미스매치의 어떤 원인이 세 가지로 저희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는 보상하고 현실적인 보상 간의 어떤 그 격차하는 이제 보상의 어떤 불일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기대하는 그 숙련의 어떤 정도가 구직자가 이제 보유한 숙련하고의 어떤 숙련의 어떤 그 차이. 또 세 번째가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정보의 불일치. 이 세 가지를 하여튼 이론적으로 보통 이제 미스매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상 불일치를 위해 가지고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정책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숙련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유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좀 교육 과정에 중소기업계의 니즈를 좀 포함시켜서 산학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계약학과에서 계속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정보의 어떤 불일치를 위해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구인 구직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망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거다 할 만한 좀 뭔가 실효성 있는 뭐 수단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이런 불일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근로보상에 대한 어떤 불일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임금 격차의 어떤 이런 원인을 보면은 그 대기업에 대비해서 임금 격차의 그 근원의 이렇게 원인을 들여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어떤 이직률 격차가 우리 여기 노민선 박사 연구 자료에도 있는데 1점 대기업에 비해서 1.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직 기간이 임금에 이렇게 반영되는 연공 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결과로 생산성 이런 악화하고 이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뭐 기업이 피해 보고 있는 비율이 30%를 훨씬 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규모가 기업당 매출의 한 5억 원 이상 그리고 뭐 인력 양성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성과 보상제,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해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뭐 2대1 비율로 5년간 이제 이 공제에 가입해 주는 제도인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거의 한 2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또 기업인들도 계시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공제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임금 격차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핵심 인력을 좀 장기 재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IT 기업 같은 경우는 270명 근로자 중에 32명을 이제 가입시켜서 성과 연봉제 수단으로 이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와의 어떤 동반 성장 모범 사례로 이 협력업체 직원 한 100명에게 이제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식의 사례로 이제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일 채용 공제를 조금 더 많이 우리 기업인들이 또는 근로자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공제에 가입을 할 때 이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또 지원 수단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성과 공유제를 좀 확산시키자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성과 공유가 여러 가지 뭐 대기업과 뭐 협력업체 간의 뭐 성과 공유 그런 개념도 이제 동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이제 개별 기업의 내부에서 CEO와 근로자 간의 어떤 성과 공유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 대상의 어떤 성과 공유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작년에 이제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들어가서 사장님이 미쳤다고 하는 이걸 키워드를 치시면은
한 12개 기업의 어떤 식으로 성과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 사례를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사례 한 가지를 얘기를 들면은 우리 그 창원에 있는 대호테크라는 그 사장님이 계신데 이 모토가 3일 4석 60이라는 이런 모토를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30세까지는 근로자에 대해서 1억 원까지 벌게 해주고 40세까지는 석사 이르기를 받게 해주고 60세까지는 이제 10억 원을 이렇게 만들게 해주겠다는 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예를 들면 성과급으로 한 15억까지 준 사례가 있고요. 또 개별 최고 성과를 많이 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당해 연도 이제 3억 원까지 성과급을 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주택 무상 임대차라든지 무이자 장기 대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성과의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와 이제 성과 공유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확산시켜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뭐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과 공유, 우수 사례 이런 걸 좀 이렇게 확산시켜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당장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현 경영 여건상 우리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어떤 뭐 이익금의 일부를 지극히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약정하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속해 주는 그런 우리 미래의 성과 공유제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래의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와 이런 식의 어떤 공유를 하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그런 식의 어떤 캠페인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성과 공유제를 어떻게 이제 좀 기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 기업인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근로자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서 우리 이제 경영 성과급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 부분만큼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제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어떤 이 성과 공유제 문화 뭐 확산을 위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해야지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수단은 기업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도 하여튼 스스로 우리 근로자의 임금을 좀 상승시켜주고 생산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또 선행이 될 때 이 정부 정책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시간 제약상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임금 보상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책에 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영아 경희대학교 융합 R&D 사업단 단장님께서 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노민선 위원이나 나머지 토론자분들이 거의 모든 핵심 사항을 다 얘기를 했고 특히 노민선 위원께서 이렇게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중소기업 중앙회 일자리 자문위원으로 있고 이번 대선 때 실질적으로 일자리 그 현장의 소리를 주로 정리해서 대선 공약 그거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도 어떻든 최고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또 대선 그거 하면서 현장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현장의 어떤 소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많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부 정책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굉장히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 현실성이 국가 정책하고 또 현장에 그거하고는 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거의 다 우리 노민선 의원께서 다 얘기했지만은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강조돼야 될 부분을 한 3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 청소년들의 인식이 과연 오를까,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 위주로 우리 산업구조 한 30년을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왜곡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삼성, LG만 좋은 기업이냐? 아닙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삼성, LG보다 더 좋은 기업, 더 우수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요번에 많이 알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어떤 자문위원들이 있으면서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은 대기업 안 가고 공기업 안 가고 공무원 안 하면은 패배자로 돼 있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냥 실업자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니트족이나 프리 알바족으로 있는 게 낫지. 그거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는 거는 패배자인데 그런 굉장히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우리 대학생들 여기 많이 와 있지만 저도 대학에 있지만은 M4 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이런 세대예요. 왜 탄생했을까요? 그런 단어가 태어나면서 금수저, 흙수저. 최근에 또 그런 어떤 신조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출발점에서부터 차이 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는 이길 수 없다. 절망적인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가 진짜 그럴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몰리고 공기업에 몰리고 공무원에 전부 다 청소년들이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 노민선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홍보 정책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좋은 기업 홍보하는 데 예산을 10억도 안 써요. 저는 여기에 1,000억 이상을 써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에 가야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안 되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첫 번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도 나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민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민 왔느냐? 또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한테 당신네들 왜 이민 가려고 그러냐? 미국, 캐나다, 호주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꿈을 이룰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수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국가 정책에서 대기업 정책에서 중소기업 정책으로 바꾸고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그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우리가 지금 광고에 국민들의 잠재의식 홍보에 드라마라든가 그다음 오락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국가다.
또 희망이 가득한 중소기업이 되게 많다는 거를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의식 전환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초중고부터 사실 직업, 진로 이런 비중을 높여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진로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바로 돼 있다 그러면은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또 대학을 가서 내가 뭘 할 거냐? 그다음 제 폭넓은 직업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꼭 대기업 중심으로 또 공무원 중심의 어떤 공기업 중심의 어떤 자기 취업의 어떤 그 진로를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성공적인 어떤 잣대가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직업 교육이라든가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저희가 그 많은 거를 이제 그 알면 그 했는데 좀 자유로운 이직과 창업 환경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민선 의원께서도 발표했지만은 중소기업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경력 사다리 단절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중소기업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대기업 가는 거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 출발점에서 중소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역량이 또 받아들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아주 좁고 한 부분에 깊이 팔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하면은 사실은 CEO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밑에 하는 것까지 다양한 어떤 업무 폭을 넓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대기업에 나온 사람들이 중간에 나왔어요. 창업하고 사실 뭐 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사업도 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에 가서 진짜 자기가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사고 또 아까 전에 노민선 의원이 발표했지만은 뭐 이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인력 길러가지고 손해를 그렇게 본다는 그런 어떤 점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기업에서는 진짜 최고의 인재만 양성해가지고 배출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업에만 취업하면은 최고의 자기 기술이나 인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라면은 거꾸로 어떤 인력 사관학교가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겠느냐. 꼭 우리 귀중한 핵심 인력을 뺏긴다. 이런 어떤 관점을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출신자들이 이직 창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어떤 면에서는 이런 취업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약자끼리 경쟁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만이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그 산업 구조를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가 크게 느꼈던 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업,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데도 좋은 기업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정보를 굉장히 오픈해가지고 중소기업 정보의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서 좋은 어떤 중소기업 또 좋은 일자리를 내가 딱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면은 내 인력도 내 이력서도 올리고 또 그런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 왜? 중소기업 일자리가 97%예요. 취업 콘텐츠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상세한 그거는 하지를 못.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얻고 자기가 쉽게 취업을 이렇게 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중소기업 연계 사업에서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의 계약학과라든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어떤 직업 재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대학이 정원이 굉장히 그 졸업생이 적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그 정원을 못 채우게 됩니다. 그런 걸 재교육할 수 있는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이라든가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서 대학과 중소기업 또 정부가 합해서 직업 재교육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저희가 그 이런 어떤 지금 실업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사회 인식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정책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약속대로 지금 약 40분 됐습니다. 여러 네 분의 토론자께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프로에서 좀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한 약간 20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기업을 담당하시는 경영자라든가 아니면은 구직자인 학생들, 청년들께서 많이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고요. 예, 우리 이제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간단한 그 자기 소개하고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38에 사업 시작해서 43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고용 창출이요. 이거 노민선 박사님이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 건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급을 6,470원인데 3년 내로 10,000원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소기업에서 사람 차용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문을 한다든지 플라스틱 한다든지 입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이거 노민선 박사님 다시 좀 검토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 좀 단단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학 교수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옛날 정부부터 우리 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전부 대학생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융단 깔아놓은 학생들 구하라는 얘기신데 일선의 단순 근로자가 모자랍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단순 근로 하러 옵니까? 이거 대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40년 이상 그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에 관해서 단적으로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받고 일단 같이 종합적으로 예, 저 뒤에 계신 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개인적으로 내가 산학, 연애 각각 15년씩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소위 말하는 그룹에도 15년 있었고 한 1,000명 되는 기관의 대표도 한 15년 했고 또 대학에도 15년에서 산학연을 45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 뭐 중기청을 뭐 불어 승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청으로 있든 불이 있든 허기 나름이지 그게 뭐 부로 됐다고 일을 잘하고 전혀 아닙니다. 옛날 교육부도 뭐 부총리로 갔다 뭐 장관급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다 내가 볼 땐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이에요. 옛날에 중기청장 했던 분,
옴부즈맨, 진흥공단 이사장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실력도 출중한 분들인 건 아주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중소기업의 근무나 창업은 안 해본 분들인데 뭐 옴부즈맨도 하고 중기청장도 하고 공단 이사장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조금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나 LG나 여기 기업에서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자리를 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또 앞에 계신 분들은 보면 다 현직에 계신 분들 같고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직장인 겁니다, 그게 현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LG가 근무 시간에 어디 나와서 뭐 돌아다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근데 우리는 4대 보험 받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등등 여유가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위 말해서 연금 받는 분들은 좀 편한 직장이 아닌가, 공무원이든 뭐 교원연금이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언제부턴지 흑수저 뭐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데는 우리는 뭐 나도 별로 좋은 수저는 아니지만 중간 수저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황교안 대선 홍준표 씨나 황교안 뭡니까 대행이나 이 양반들도 다 흑수저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젊은 친구들한테 공돈도 주고 흑수저다 뭐 아프니까 뭐다 이렇게 자꾸 애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역대 우리 2000년, 5000년 역사 중에 안 아픈 청춘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도 15살에 끌려갔고 뭐 이봉창, 윤봉길 의사도 청년들이 도시락을 던졌고 그분들이 다 시대적으로 아픈 청춘들이 던졌는데 지금 청춘들은 거기에 비하면 배울 만큼 배웠고 훨씬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캥거루를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부모가 먹여주기도 하고 훨씬 더 조건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솔직히 나도 우리 애가 말이야 지금 우리 애도 뭐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됐을 때 어디 갔냐고 나부터도 대기업 가라지 중소기업 가라고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마지막 선생님 발표 보니까 중소기업 좋다고 했는데 나도 중소기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인 5역을 할 수 있어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나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진짜 좀 리얼하게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도 좀 하고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데 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중기청만 만들면 뭐 부로 승격하면 또 장관급 만들어야지 사람 더 뽑아야지 이거 얼마나 오버헤드피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다 좋지만 개개인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사회적으로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대학 아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뭐 대학 교수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K 무기다, 무크다, 뭐 미네르바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려면 내 친구 구박사한테 가면 다 있어요. 구박사. 성이 99 이름이 글입니다. 구글 박사한테 가면 자리는 다 있다는 거죠, 자료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평평하게 놓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NCS도 있고 요새 뭐 K묵, 뭐 무크 뭐 등등해서 좋은 자료 공부를 쓰는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친구들이 좀 그러한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서 이제는 누가 사실은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선생이 대학 노트 갖고 30년 울고 먹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자료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만들고 잘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공유하고 같이 이런 쪽으로 커가면 우리나라가 발전 천년 기업으로 천년 국가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이거 모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가 좀 중요하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한번. 저는 인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부직난이나 청년 실업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정책 과제 외에도 혹시 이런 일들이 그 과거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있던 정책들이 지금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학생이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예, 좋습니다. 예, 참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물건 텄으니까 어느 분이 또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지금 있던 학생 청년들한테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은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던 파이낸셜 뉴스의 한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영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선 질문 한 가지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뭐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뭐 1,000억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M4 세대다, 헬조선이다 하는 말이 결국엔 홍보가 부족해서 무지몽매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청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인식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안 되는 기업들 그리고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0,000원 이상을 못 올려주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계속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을 계속 육성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는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 구조조정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단순히 일자리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도 거기에 계속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7, 80년대처럼 일자리 많이 만들고 야 그냥 니들 다 들어와라라고 하면 되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대책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예전에 소상공인 세미나에서 그런 걸 들어봤는데 그 더 양질의 어떤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 정책에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혹시 기자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기자분한테 발언기 드리기 전에 좀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예, 그럼 기자분 한 분 드릴게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원의 양종곤 기자입니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좀 대기업처럼 만들면 되는데 예전 정부도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데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이 근데 이번에도 좀 약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 이 M&A 활성화 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짧게 질문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12시까지 끝나기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질문 토론자들께서 토론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나오신 거 아까 우리 이철순 회장님이신가요? 얘기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기자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신 M&A라든가 홍보 예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노민선 박사님께서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손영하 아까 교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께서 제가 질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이렇게 대학에도 있고 현장에 소리 들으면서 정보가 굉장히 왜곡됐다고 저는 많은 부분을 또 사실도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가 아닌데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가서 경력자나 신규 직원을 봐도 경력자 모집을 봐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간 사람들도 많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취업을 못 해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을 갈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을 못 간다는 이런 굉장한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근래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렇게 근무한 사람 채용하는 거를 국가나 다른 데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M4 세대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청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너무 그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저거 하지 않느냐. 옛날에 지금 현재 대기업 회장님 중에 실질적으로 2세, 3세도 있지만 그 전에 그거는 우리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고 전부 다 뭐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른들 이렇게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만나 보면은 전부 다 진짜 어렵게가 다 성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 미디어 쪽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흑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홍보라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의식 전환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노민선 박사님께서 그 종합적으로 좀 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모여 계셔서 좋고, 근데 저도 기성세대로 인력 연구하면서 좀 긴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속된 표현을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합니다. 뭐냐면 학생들의 입장은 학생들의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하는 긴장을 하고요. 답을 좀 기성세대로서 100% 제대로 내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철순 이사장님 말씀에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급여를 올려주고 싶은 거는 모든 사장님들의 똑같은 마음인데 현실 급여 지급 여력이 많지 않고 여러분 경영상의 리스크는 대부분 거의 100% 사장님들이 부담한다는 거, 이런 현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걸 꼭 넣었던 게 같이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왜 중소기업이 다 희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시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계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상은 돼야 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책은 분명히 강구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하겠고요. 근데 제가 전문가로서 10,000원을 언제 달성해야 될까? 뭐 2020년까지는 16%, 22년까지는 9%, 최근 5년간은 7.2%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뒤에 계신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저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 경험이나 창업 경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중에 연구의 통찰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대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커리어 트랙을 가져갈 때 나름대로 배려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이 과거에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란 거버넌스가 청단위로 있으면서 법안 발의나 행정 조정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을 중소기업 전담 부처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그거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던 거는
그 부처에서 가장 큰 고객이 중소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이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관련된 조직이 불어갔을 때 중소기업계나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를 갖는 거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적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어떤 형태로 부승격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고,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지적의 내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뉴스 기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M4 세대의 홍보 막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확실한 거는 인력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할 때 그 대상은 우리가 중소기업 CEO를 올가매거나 갈구거나 기타 등등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처음에 정책 방향으로 넣었던 게 노사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CEO가 엄청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조조정 사실 공감합니다. 필요해.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좀비 기업, 한계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을 저는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보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여러분 맞아요. 한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R&D 목숨 걸고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빅 석세스라고 하죠. 큰 성공으로 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기업들이 사장님들의 경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혁 대상이라기보다는 촉진을 시켜서 같이 나가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믿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조조정보다는 정책의 의사결정의 효율적인 부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노사정 간의 어떤 사회적 합의라 이런 단어를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 청년층에 대해서 저도 고백을 했듯이 M4 세대나 아까 한 부분 홍보 단순히 100억 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 있다. 보조금 여러분 많이 뿌려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미스매치 4가지 이야기합니다.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 요즘은 환경의 미스매치. 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인식 구조가 만들어진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식이라든지 정보에 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파이낸셜 뉴스 기자님 말씀이 많이 공감하는 게, 좀 우리가 솔직히 청년층의 입장에서 계속 정책을 구직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원의 마지막으로 양종건 기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중소기업 M&A 활성화는 여러분 M&A라는 거 그냥 보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 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성장했을 때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혼자서 중견기업 가고 대기업 가고 이렇게 다 할 수 없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한테 M&A를 당해서 그분도 회수를 하고 또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나누어서 성장의 어떤 부담과 그런 거를 나누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성장 사다리 확보 측면에서 창업한 기업의 탈출구, 그러니까 엑싯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A 활성화는 아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다 소화했고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다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네, 사실은 뭐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정부의 인식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 지금 비상시국이다 일종의.
가계부채 짊어진 한 개의 가구가 약 한 180만 가구, 그 다음에 전문대 이상 졸업생이 연간 약 한 60만 명 내지 65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만들어진 총 개수가 30만 개 정도입니다. 이 30만 개라는 일자리 수에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약 한 연간 몇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한 심각한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것이 민간 부분에 임팩트에 미쳐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하자. 그리고 그 민간 기업의 핵심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일단 마중물로 시작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일자리가 해소되는 그런 사회를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작동되도록 정말 중소기업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 승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일자리가 모든 경제 문제 근원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해결돼야 양극화도 해소되고 청년들도 희망이 생기고 또 가장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잘 창출될 수 있도록 또 협력을 좀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좋은 제안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